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조선 공론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요. 첫 번째는 하버마스 공론장과의 근원적인 차이는 공공성 논의에서 진리의 문제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조선의 공론장은 실체론적인 천리를 주장하잖아요. 공론이 향해 갈 원칙과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공심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이런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공론이라고 하는 건 도출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조선에서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고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논의를 통해서 그 천리, 민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공론이라고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버마스에 있어서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공론이 형성되는 과정, 그 자체를 공론이라고 봤어요. 어디에 다다르는 것이 공론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고 봤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유교에서는 대단히 본질주의적인 접근을 했다. 실체론적인 접근, 본질주의적인 접근, 근원주의적인 접근 뭐 다 비슷한 말인데요. 이 본질에 다다르는 거, 유교가 설정한 예에 궁극적으로 다다르는 것을 공론의 궁극적인 타깃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버마스에 있어서의 공공성,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의미를 두는 거죠. 자, 하버마스의 공론과 공론장에서는 공론장의 작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성된 공론은 공중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수정될 수 있는 가능태로서 존재하는 거죠.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요소, 새로운 의견,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태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공론장에서의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의사소통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론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을 넘어서서 정치체제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공론을 형성하죠. 그리고 그것을 의사소통 권력을 통해서 체제 내화시키려고 하죠. 그럴 때 체제는 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담론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체제가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의 논의만으로 공론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중심부에서 채택된 공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과 제도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끝인가요? 행정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문제를 느낀다면 그것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재공론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모여있는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체제에 의해서든 아니면 시민사회에 의해서든지 언제든지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죠. 이런 점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공론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유교에서 말하는 공론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 공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뿐이죠. 우리 스스로 그 공론을 형성하는 주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조선에 있어서 이 공론은 시비론적인 공론관입니다.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리도 있고 민심도 있는데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천리가 뭔지는 돌을 닦으면 있는지 몰라도 그 돛 닦는 내용에 따라서 천리는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누가 옳으냐, 의견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천리와 민심은 이거다, 네가 생각하는 건 이거다라고 놓고 서로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리는 말싸움이 이게 공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비 건다 할 때 시비론적인 공론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비론적인 공론관이 주체가 분열되는 경우에
공론도 분열되겠죠. 천리를 반영한 공론의 점령을 둘러싼 공론 정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공론이 분열됐을 경우에는 생사를 건 정치투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쟁이 없는 경우에는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관점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질 수 있겠죠. 붕당 정치가 악화되면서 이게 당쟁화되는 상황에서는 당마다 파벌마다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죠. 그리고 그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자신의 공론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상대방하고 격돌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상대방하고 정치적인 투쟁에 공론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도구화되는 겁니다. 공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의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신들의 집단의 정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공론이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론을 표방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당파 싸움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붕당 정치는 공론 형성이 목적이 아니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붕당이 주장하는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실현을 위한 정치적 명분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공론이란 이름을 빌어서 붕당의 당론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운동으로 공론장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붕당 정치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당쟁의 도구화된 공론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뭐냐면 이 공론의 대상이 일반 백성들의 삶의 문제하고는 무관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옷을 어떻게 입느냐, 왕의 세자책봉의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국가 권력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지,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죠.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라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추상화시키고 관념화시켜 놔야만 편가르기가 명확해지고 또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형성된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붕당 정치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결국은 이 공론장의 기능을 전혀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조선에도 공론장은 존재했었나?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조선에도 분명히 공론이라고 하는 건 존재했죠. 그렇지만 그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공론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유교적 원리에 기반한 경전 속에 또 주나라 황씨를 다룬 주례 속에 이렇게 현실 바깥에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을 공론이라고 했지, 그 구체적인 절차나 또는 구체적인 절차를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굉장히 일부에서만, 관료 내부에서만, 또 넓혀봤자 선비 내부에서만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공론이 그래서 의미가 없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공론은 공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그것은 별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조선에서의 공론은 공론으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어도 우리가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공론장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서구에서의 근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그런 정치적 자율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조선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죠. 물론 조선 후기 대한제국 시대에 가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고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선에서는 시민사회가 형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문 공론장, 언문 공론장, 언해 공론장 이렇게 얘기를 따로 구분해서도 얘기하지만 이해 가능성,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라고 할 때 그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요건이 이해 가능성이잖아요. 이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공론장에서의 언어, 소통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백성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너무 전문화되어 있었고 너무 이렇게 학문을 가진 엘리트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해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두 번째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조선에 있어서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율적 공중, 그러니까 공론장의 주체인 자율적 공중이 형성이 되지 않았죠. 물론 뭐 뒤에 가면 만민공동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일부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선에서는 이런 자율적인 공중에 의한 공론장 형성이 부재했거나 아니면 대단히 미약했기 때문에 공론은 존재했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공론장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나마 이 조선에서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그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었던 그 공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반기로 오면서 당정화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공론 정치가 갖고 있었던 순기능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